자, 1907년 미국 경제. 이건 뭐 말 그대로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위기가 터져도 돈을 풀어줄 중앙은행? 없었습니다. 갑자기 충격이 와도 막아줄 안전망? 그것도 없었죠. 월스트리트 전체가 그냥 잿더미가 될 뻔한 바로 그 순간 단 한 사람이 이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한 개인의 결단이 나라 전체의 운명을 구했는지 지금부터 그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JP 모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품이다. 돈으론 그걸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신용과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그가 평생 동안 쌓아 올린 바로 그 인품이 미국 경제 전체를 구할 유일한 자산이 될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한 나라의 경제가 통째로 단 한 사람의 인품에 달려 있었다니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정말 믿기 힘든 상황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선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기 직전에 당시 미국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상태였는지 그것부터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요,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 위기 때 돈을 풀어줄 중앙은행 1830년 이후로 없었어요. 돈의 양도 농사철에 따라서 그냥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했고요. 게다가 은행이 2만 개가 넘었는데 서로 도와주는 거 없이 그야말로 각자 살아남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안의 한가운데 이 시한폭탄의 뇌관 역할을 한 녀석들이 있었으니 바로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던 신탁회사들이었습니다. 신탁회사가 뭐냐고요? 오늘날의 투자은행이나 벤처캐피탈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바로 규제라는 안전장치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 예금을 받아서 아주 최소한의 돈만 남기고 나머지는 고위험 자산에 그냥 올인을 해버리는 시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금융 시스템 전체에서 가장 아슬아슬한 약한 고리였던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거대한 화약고에 불을 붙일 작은 불꽃 하나가 탁 튀어오릅니다. 사건의 시작은 하인츠라는 형제의 아주 야심찬 작전이었어요. 목표는 뭐냐? 자기들 회사인 유나이티드 구리의 주가를 조작하는 거였습니다. 방법은 이랬어요. 주가가 떨어질 거다. 여기에 돈을 건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어떻게? 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을 그냥 싹 다 사들여서 가격을 미친 듯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면서 비싼 값에 주식을 다시 사야 하잖아요. 이걸로 한몫 단단히 챙기려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생각보다 시작에 주식이 너무 많이 풀려 있었던 거예요. 작전은 완전히 물거품이 됐죠. 주가가 단 하루 만에 59달러에서 10달러로 그야말로 수직 낙하해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를 한번 뒤흔들어 보려던 이 거대한 도박이 결국 월스트리트 전체를 불태울 거대한 불씨가 되고 만 겁니다. 자, 이 실패한 도박 하나가 어떻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불길로 번져갔는지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인츠 형제의 실패는 그냥 도미노의 첫 조각일 뿐이었어요. 이 불길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갑니다. 작전을 도왔던 증권사가 쓰러지고 하인츠 집안이 소유한 은행이 파산하니까 공포가 순식간에 월스트리트의 심장부로 확 옮겨 붙은 거죠. 하인츠 이름만 붙었다 하면 사람들이 돈을 빼가기 시작했고 결국엔 뉴욕에서 세 번째로 컸던 거대 신탁회사 니커보커마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단 3시간이었습니다. 니커버커 신탁에서 빠져나간 돈이 무려 800만 달러. 이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이거든요. 이 돈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공포는 그냥 불안감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끔찍한 전염병이 돼서 월스트리트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던 거죠. 모두가 이 공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이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옵니다. 정부도 재무부도 그냥 속수무책이었어요. 애초에 중앙은행이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유럽에서 막 돌아온 70살의 노인이 이 혼돈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JP 모건. 그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오직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사실상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
모건의 해결책은 마치 냉철한 외과 의사 같았어요. 그는 당장 최고의 회계사들을 싹 다 불러 모아서 밤새도록 문제회사들의 장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과감하게 옥석을 가려냈죠. 이 회사는 잠깐 돈이 없는 건가? 아니면 아예 썩어서 살릴 수가 없는 건가? 이렇게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곳엔 돈을 수혈해주고 이미 썩어버린 곳은 과감하게 잘라냈습니다. 안타깝게도 니커보커는 살릴 수 없는 쪽이었죠. 그리고 위기가 정말 최고조에 달했던 그날 밤, 미국 금융 역사에 전설로 남게 될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모건이 뉴욕의 모든 신탁회사 사장들을 자기 집 도서관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잠가버렸어요. 해결책을 내놓기 전까지는 단 한 명도 여기서 못 나간다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도서관에 갇힌 은행가들한테 모건이 내민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2,500만 달러를 모으시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자기만 살려고 했던 그들이었지만 모건의 카리스마와 저 잠긴 문 앞에서 결국엔 항복했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살려면 돈을 모아야 했거든요. 마침내 합의서의 마지막 서명이 끝났을 때가 새벽 4시 45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었어요. 곧 파산할 운명에 처한 대형 증권사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이걸 살릴 유일한 방법은 모건의 회사인 US 스틸이 그 회사를 사들이는 거였는데 이게 반독점법에 걸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카드였습니다. 자, 여기서 모건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루스벨트 대통령한테 직접 사람을 보내서 담판을 지은 거죠. 결과가 어땠냐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반대하지 않겠소. 모건은 대통령까지 설득해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기의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요, 미국 경제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모건 한 사람의 영웅적인 활약 덕분에 위기는 끝났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의 경제가 단 한 사람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서 흔들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모두가 이걸 깨닫게 된 거죠. 바로 이 깨달음. 이게 바로 1907년 공황이 미국에 남긴 가장 비싸고도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영웅적인 행동에 나라 경제 전체가 기대는 이런 아슬아슬한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JP 모건 같은 구원자가 다시는 필요 없는 아주 튼튼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지금 우리가 연준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입니다. 1907년의 공황은 더 이상 개인의 선의에 기댈 순 없다는 아주 뼈아픈 경고였던 셈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금융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고 6년간의 긴 논의 끝에 1913년 드디어 미국에도 현대적인 중앙은행 시스템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1907년에는 한 사람의 인품과 결단력이 미국 경제를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인간의 판단을 넘어서는 알고리즘이 시장을 움직이고 자본은 빛의 속도로 국경을 넘나드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를 지켜주는 건 과연 JP 모건의 인품을 대신할 만큼 굳건한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무언가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